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돌변했습니다. 이제 호강은 끝났으니 내일부터 호텔 주방으로 나와서 허드레실이나 해라. 언제까지 사모님처럼 곱게 손끝만 세우고 있을 참이야? 시어머니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조차 저를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를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던진 바로 그날 밤, 낯선 신사가 제 앞에 나타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상자의 열쇠를 제 손에 살며시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왜 그토록 모진 마음을 먹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길바닥에 내던진 그 손으로 당신들은 곧 내 발밑을 기게 될 거예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던 다운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새하얀 식탁보 위로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잔잔하게 깔리고 접시에는 방금 구워낸 스테이크가 먹음직스러운 윤기를 내며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복덩이 며느리, 수연이 너 이 집안에 들어오고부터 호텔 매출이 쑥쑥 오르는 거 다들 알지? 시어머니 숙자 씨가 제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곁에서 시아버지 학범 씨도 흐뭇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두 분은 제가 밥 한 술 뜰 때마다 가장 좋은 반찬을 앞으로 밀어주고 물잔이 비기가 무섭게 새로 채워주었어요. 며느리를 이토록 떠받드는 시부모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극진했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지배인마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넬 때면 저는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곤 했지요. 돌이켜보면 제가 혜천 씨와 혼인하던 날 시댁 식구들은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저를 반겼습니다. 사실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어요. 제가 이 집으로 시집 온 뒤로 시댁 형편이 눈에 띄게 폈다는 것을요. 늘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던 다운호텔이 언제부턴가 번듯하게 단장을 하고 저녁마다 손님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 사돈댁 덕을 톡톡히 본다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가 늘 그러셨듯 조용히 마음을 써주셨거니 막연히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혜천 씨가 제 접시에 스테이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정성껏 썰어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집안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게 다 당신 덕이야.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줄게. 능청스러우면서도 다정한 그 목소리에 저는 그저 배시시 웃기만 했어요. 남편의 눈빛은 어찌나 그윽한지 저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참 다 혜천 씨가 열심히 애쓴 덕분이죠. 저희 엄마도 늘 혜천 씨 칭찬만 하시는걸요. 그때 저는 이 온기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돈이 만들어낸 이 반질반질한 평화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 환한 웃음 뒤에 어떤 탐욕이 웅크리고 있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오랜만에 친정어머니 경희 씨를 뵈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호텔을 나와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엄마의 집으로 들어서자 공기부터가 사뭇 달랐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쌀쌀한 봄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집안은 어쩐지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호텔에서 밥 먹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반갑게 웃으며 엄마의 얼굴을 살피던 저는 순간 말문이 살짝 막혔습니다.
늘 정정하고 고우시던 엄마의 안색이 그날따라 미세하게 어두워 보였거든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끝에 제가 알 수 없는 그늘이 얼핏 스쳤어요.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괜히 서걱거렸습니다. 엄마는 늘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일찍 홀로 되어 저를 키우시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으셨죠. 그런 엄마가 그날은 한참을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시더니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셨어요. 손때가 켜켜이 묻은 묵직하고 낡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수연아, 이거 엄마가 주는 거니까 잘 간직해라. 절대로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엄마, 이게 뭔데 그래? 안에 뭐가 들었어? 사람 속은 열길 물속이라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란다. 이 상자는 말이야. 너의 인생에 가장 춥고 매서운 겨울이 닥쳐오거든. 그때 열어보거라. 낮게 가라앉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눈만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도 참 갑자기 무슨 겨울 타령이야? 지금 이렇게 다들 나한테 잘해주고 나 정말 행복한데. 저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제 등을 오래도록 쓸어주기만 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남기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왔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니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멀어지는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봄바람에 옷깃을 여미시던 그 야윈 모습이 어쩐지 오래도록 눈에 밟혔어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낡은 상자를 두 팔로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인데도 어쩐지 손끝이 시렸어요. 그때의 저는 너무나 어렸고 또 순진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 상자가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그날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봄날의 나른한 평화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의 세상을 떠받치던 기둥 하나가 소리도 없이 기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시댁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친정어머니 경희 씨가 가까이 지내던 지인의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자취를 감추면서 모든 빚을 홀로 떠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궈온 어머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보증이라니,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시키기 싫어 혼자 끙끙 앓아온 세월이 그 짧은 한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복도를 따라 미친 듯이 뛰어가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제 불안을 더욱 부추겼어요.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잠시 어머니 곁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야윈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등을 쓸어주시던 손이 어쩌면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정신을 겨우 붙잡고 원무가로 향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 통장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거든요. 결혼 후 살림이며 시댁 대소사를 챙기느라 정작 제 명의로 된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천 씨, 우리 엄마 병원비를 지금 당장 결제해야 하는데 당신 카드 좀 쓸게. 내 카드가 지금 다 막혔어. 잠깐의 침묵 뒤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 여보. 나 지금 호텔 자금 융통하느라 카드가 다 한도 초과라니까? 장모님 친척분들한테 먼저 부탁해보는 게 어때?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사람이 장모가 사경을 헤매는 마당에 남의 집 일처럼 발을 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아있던 폐물 몇 가지를 헐값에 맡기고서야 겨우 급한 병원비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결혼반지 하나 빼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병원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낯선 냉기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안부를 묻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바라볼 뿐 저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제 인사는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거실을 가로지르는 제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질 무렵 시어머니 숙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사돈댁 안부를 챙기는 살가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아이고, 남의 돈 끌어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더니 결국 그 사달이 났구먼. 그 불똥이 우리 호텔에까지 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조심스럽게 대꾸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그러자 숙자가 코웃음을 치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를 향한 애정 대신 이제 쓸모가 다한 물건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죠. 뭐가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 너도 이제 눈치껏 처신 좀 해라. 앞치마 두르고 집안일도 좀 거들고. 언제까지 사모님처럼 곱게 손끝만 세우고 있을 참이야? 그러더니 숙자는 부엌에서 걸레 한 장을 집어들어 제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마룻바닥에 걸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저는 그 걸레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사업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돌기 무섭게 그토록 다정하던 이 집 사람들의 얼굴이 무섭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꿀이 뚝뚝 흐르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얼어붙었고 저를 예뻐하던 시아버지는 제 존재를 투명한 유리처럼 대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오싹하게 만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장모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제 걱정은커녕 행여 자기 돈이 축날까 눈치만 살피던 그 옹졸한 얼굴이라니. 돈줄이 끊기자마자 저는 이 집안의 귀한 며느리에서 그저 눈의 가시 같은 군식구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주신 낡은 나무 상자를 오래도록 매만졌어요. 아직은 이 겨울이 얼마나 깊고 혹독해질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한 달째 되던 날 인터넷 기사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의 회사와 집, 남은 재산 전부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빚잔치가 끝나고 나면 저희 친정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기사는 차갑게 적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지키다 잠깐 시댁에 들른 그날
시아버지 학범이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불러 세웠습니다. 소파에 거만하게 등을 기댄 그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것이었어요. 친정이 그 지경이 됐으면 이제 너라도 나서서 밥값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내일부터 우리 호텔 지하 주방으로 출근해라. 월급은 너희 시어머니가 알아서 관리할 거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더러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병원비도 제가 벌어야 하는 형편인데 제 월급까지 어머님이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항변했지만 곁에 있던 시어머니 숙자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너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그 생활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니? 빚더미에 나앉지 않은 것만도 조상덕인 줄 알고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제게 선택지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가 겨울이 오면 열어보라고 하셨던 그 상자였어요. 하지만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한 겨울이 또 있을까 싶어 몇 번이나 상자를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는 작고 묵직한 무언가가 달그락 소리를 낼 뿐이었죠. 결국 저는 상자를 다시 품에 안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거친 삼배 앞치마를 두르고 다운호텔 지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대접받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그 건물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셈이었죠. 화려한 로비를 지나 직원용 계단으로 내려가는 걸음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곳에 안주인 대접을 받던 기억이 아프게 스쳤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고 있을 여유조차 제겐 없었습니다. 지하 주방은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커다란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굉음을 냈고 기름때와 쉰내가 뒤엉킨 눅눅한 수증기가 온몸에 척척 달라붙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과 잔반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기름 눌어붙은 불판을 몇 시간이고 문질렀고 무거운 잔반통을 나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곱게 가꾸었던 손톱은 며칠 만에 다 부러졌고 손마디마다 습진이 올라와 진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뜨거운 세척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의 얼굴은 늘 벌겋게 익어 있었고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물만 닿아도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못했어요. 잔반통을 비우고 돌아서면 또 다른 산이 쌓여 있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주방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가 사장댁 며느리라는 걸 알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숙자가 직접 주방까지 내려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 우리 집 며느리이긴 한데 친정이 홀랑 망해서 신세진갑 하러 온 거니까 다들 편하게 부려먹어요. 봐줄 것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판을 깔아주자 눈치 빠른 주방장의 태도부터 슬그머니 달라졌습니다. 그는 대놓고 면박을 주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비아냥으로 저를 콕콕 찔러댔어요. 어이구, 사모님께서 이런 일도 하실 줄 아시나? 고무장갑은 제대로 낄 줄 아시는지 몰라. 저기 구석에 쌓인 썩은 양파나 다 까놓으세요. 그런 분위기가 굳어지자 어리숙한 막내 직원까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른 그릇에 물기가 남았다며 일부러 바닥에 다시 쏟아놓고는 처음부터 다시 닦으라고 눈짓하기도 했어요. 억울해서 목이 메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대들면 이 자리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14시간을 펄펄 끓는 육수통 옆에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하루가 끝나도 이튿날이면 똑같은 지옥이 어김없이 반복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사람을 갈아넣는 것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님상에서 물린 식은 밥을 몇 술 넘기는 게 전부였죠.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잠시 병실에 들렀을 때 희미하게 깨어난 어머니가 갈라진 손을 들어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 딸 손이 왜 이렇게 다퉜어? 아이고, 우리 예쁜 딸 고생시켜서 엄마가 어쩌면 좋니? 조금만 더 견뎌주라. 응? 그 다정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어머니를 두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몸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저를 더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제 월급을 한 푼도 빠짐없이 가로채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악착 같은 서름이 언젠가 저를 일으켜 세울 힘이 되리라고 그때는 그저 막연히 되뇌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옥 같은 주방 생활이 어느덧 한 해를 넘겼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녹초가 되어 시댁으로 돌아오면 이번엔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온 식구의 빨래와 청소, 설거지가 전부 제 몫이었죠. 손끝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졌는데도 찬물에 걸레를 헹구고 나면 마디마디가 얼얼하게 곱아왔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제 몫의 일을 다하지 않으면 당장 무슨 험한 소리를 들을지 몰랐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겨우 끌고 현관에 들어선 그날 밤에도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숙자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널려 있었어요. 숙자는 그 한가운데에 앉아 반짝이는 가방 하나를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봐라. 이번에 백화점에서 1,000만 원이나 주고 산 한정판이다. 요즘 법인카드 한도가 아주 넉넉해서 살맛이 나. 넌 매일 기름내나 풍기고 다니니까 이런 건 필요 없지? 자, 이건 시장에서 산 거니까 너나 입어라. 그러면서 숙자는 얇은 티셔츠 한 장을 제 얼굴로 툭 던졌습니다. 까끌까끌한 싸구려 천의 감촉이 뺨을 스쳤어요. 며느리 월급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가로채고 호텔 법인카드로 명품을 쓸어 담으면서도 조금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티셔츠를 조용히 주워들 수밖에 없었죠. 옆에 놓인 다른 쇼핑백들에서도 죄다 이름난 상표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저 많은 것들이 전부 호텔 법인카드로 긁은 것이라는 걸 저는 안방 화장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카드 영수증 뭉치를 보며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회사 돈을 제 쌈짓돈처럼 쓰면서도 시어머니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서는데 뒤이어 남편 해천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진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고 그 사이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요 몇 달 그는 거의 매일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큰 돈을 잃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제 귀에 들려오던 참이었죠. 언젠가는 낯선 사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해천을 찾으며 험악한 말을 내뱉고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가 도박판에서 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천 씨, 셔츠에서 웬 낯선 향수 냄새가 나? 요즘 매일같이 늦고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해천은 대뜸 인상을 험악하게 구겼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거래처 접대하느라 술자리 좀 간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잡아?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초상집처럼 우울하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좀 푸는 것도 죄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초상집? 내가 당신 집안 식모 노릇하느라 이 꼴이 된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순간 해천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됐고 시끄러우니까 그만해. 나 피곤하니까 저리 나가서 자. 그러고는 벽을 향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제가 다가가 어깨라도 흔들면 짜증을 내며 매몰차게 손을 뿌리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어 어두운 거실로 나와 홀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적막한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짐승도 이렇게 부려먹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일 텐데 이 집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었습니다. 제 손끝에 진물을 짜내어 번 돈으로 온몸에 명품을 두르는 시어머니, 아내가 주방 구석에서 뼈가 삭도록 일하는 동안 다른 여자의 향수를 묻히고 돌아오는 남편. 이 차디찬 집에서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무릎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위독하시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도 깨지 않게 숨죽여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마음껏 슬퍼할 자유조차 제겐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새벽 첫 차가 다닐 때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 안에서는 남편의 태평한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그 밤에도 그는 세상 편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당장 쓰러질 것처럼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병상에 홀로 누워 계신 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을 떠올리면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쓰다 버릴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석 달 전 그 유난히도 매섭던 겨울의 초입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힘겹게 붙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무언가 말씀을 하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나 혼자 두고 가면 나는 어떡해?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눈 좀 떠봐. 저는 이미 온기가 가시기 시작한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가슴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 저를 지켜주던 마지막 울타리가 그렇게 영영 꺼져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놓지 못하던 그 눈빛이 두고두고 제 가슴에 사무쳤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까? 얼마나 저를 홀로 남기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을까? 그 마지막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초라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던 데다 사업이 무너졌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터라 찾아오는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 텅 빈 빈소 한쪽에서 시댁 식구들은 놀랍게도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복의 뻣뻣한 천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새삼 저를 짓눌렀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삼킬 겨를도 없이 저는 저 무례한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폐가 짝짝 소리를 내며 상 위에 던져질 때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국화향과 향냄새가 뒤섞인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 숙자는 연신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곡소리 한번 요란하기도 하네. 죽은 사람이 온다고 살아 돌아오니? 그리고 이 육개장은 왜 이렇게 멀거니 고기 한 점이 없어? 돈 없는 티를 상갓집에서까지 내는구먼. 곁에서 화투패를 만지작거리던 시아버지 학범도 혀를 끌끌 찼어요. 조문객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이래서야 장례 치른 본전이나 건지겠나? 에잉 쯧쯧.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어떻게 빈소 앞에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목이 메어 눈물로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 해천의 싸늘한 핀잔뿐이었습니다. 아, 좀 그만해. 부모님 피곤하셔서 잠깐 쉬시는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너 내일부터 당장 호텔 다시 나가야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만 좀 울고 정신 차려. 친정어머니의 관 앞에서조차 저는 그저 내일 아침 주방에 나가야 할 일꾼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에게 걸었던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홀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 몇 장, 그 소박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는데 어머니의 손길이 남은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건네려는 듯 했어요. 그러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걸려들었어요. 바로 오래전 어머니가 제게 건네주셨던 그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춥고 매서운 겨울이 닥쳐오거든 그때 열어보거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금보다 더 매서운 겨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홀린 듯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상자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만 같아서요. 발인이 끝나기가 무섭게 숙자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다가와 매몰차게 내뱉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 질질 짜고 내일 새벽 4시까지 주방으로 나와라. 하루라도 빠지면 그동안 밥 먹여준가?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로 저는 그 낡은 상자를 끌어안고 텅 빈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그 상자를 끌어안은 채
저는 길고 긴 겨울밤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자리에는 서늘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대신 자리를 잡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차갑고 단단한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훗날 돌이켜보니 그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설 도끼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이제 제게는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겨울의 끝에서 제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되리라는 것을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로도 저의 하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삼킬 새도 없이 저는 다시 새벽마다 지하 주방으로 내려가 불판을 문지르고 잔반통을 날랐어요. 이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저는 그저 고된 노동으로 겨우겨우 메우고 있었어요. 몸이 힘든 만큼 잡생각이 줄어드는 것이 그때는 차라리 다행이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 쪽에서 들려온 익숙한 웃음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해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팔짱을 낀 채 호텔 로비를 활보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젊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붙어서서 주변의 시선 따위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문지르며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비틀 홀로 걸어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세차게 쿵쾅거렸어요. 해천 씨, 지금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설마 당신 우리 호텔 안까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떨리는 손끝으로 여자를 가리키며 겨우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비웃었어요. 어머, 자기야. 이 아주머니가 그 빈대처럼 얹혀 산다는 식모 며느리야? 어휴, 기름내가 여기까지 나네. 지저분하니까 저리 좀 치워줘. 지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시어머니 숙자가 굽 높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나타났어요. 그런데 숙자는 오히려 그 낯선 여자의 편에 서서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색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당하는데도 팔짱을 낀 채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히려 낯선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에 저는 지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를 왜 감싸시는 거예요? 해천 씨 아내는 저잖아요. 그 순간 숙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제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얼얼했지만 저는 맞았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눈을 감았다 뜨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가진 것 하나 없는 친정 딸 거더 먹여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당장 이 사람 여기서 끌어내지 못해? 숙자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목이 터져라 악을 썼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앞에서였어요. 수치심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 학범까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쳤습니다. 보안팀,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사람 끌어내서 밖에다 내다버려. 오늘부로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2번 다시 이 호텔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 한마디에 건장한 보안 요원 둘이 다가와 제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억센 힘 앞에서 제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질질 끌고 로비를 가로질러 굳게 닫힌 유리문 밖으로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3년을 한 식구로 지낸 며느리를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짐짝처럼 내다버리고 있었어요.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 없는 제 가엾은 처지가 그 순간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겨울의 칼바람이 사정없이 살을 애듯 파고들었어요. 코트 한 장 없이 얇은 앞치마 차림으로 저는 빙판이 엉길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등 뒤로 호텔의 거대한 유리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그 투명한 문 너머로 시댁 식구들이 따뜻한 실내에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유리문 너머의 세상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안주인으로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그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바닥에 주저앉은 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들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리게 하고 나를 이렇게 짓밟은 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아. 하지만 두꺼운 유리문은 제 절규를 무심하게 삼켜버릴 뿐이었어요.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그 통증은 가슴에 박힌 비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을 이 한 몸 부서져라 헌신한 대가가 고작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던져지는 것이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저를 훔쳐보았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이렇게 버려졌다는 비참함이 저를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힘없이 흩어졌고 언손발의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갔어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안과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나무 상자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 낡은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어디서 지새워야 할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겨울이, 그 매섭던 밤이 저를 완전히 끝장내 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느 낯선 도심 공원의 차가운 벤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은 모양이었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헤맸는지 앞치마 자락은 눈에 젖어 뻣뻣하게 얼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에 저를 흘끔거리다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저를 완전히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품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가 안겨 있었어요. 저는 곱은 손으로 그 상자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가장 춥고 매서운 겨울이 오면 열어보라고.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가 그 겨울이란 말인가요? 저는 이를 악물고 자물쇠를 비틀어 보았지만 그것은 조금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쇠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을 자물쇠였어요. 결국 저는 상자를 끌어안은 채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며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 다 잃어버렸어. 엄마마저 없는데 나 정말 혼자 어떻게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잘 정돈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소리 없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수연 회장님. 저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게 대체 누구를 부르는 말인가 싶었어요. 순간 저는 제가 추위에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싶었어요. 이 얼어붙은 겨울밤, 낯선 신사가 저 같은 사람에게 이토록 공손히 허리를 숙일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회장님이라뇨?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자 남성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떨고 있던 제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임경희 회장님의 전담 법률 대리인이지요. 회장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받으십시오. 회장님께서 남기신 상자의 열쇠입니다. 윤 변호사는 손바닥 위에 작고 낡은 열쇠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를 회장이라 부르는 이 낯선 사람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회장님이라고요? 우리 엄마는 사업이 다 망해서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나셨어요.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대답 대신 상자를 열어보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 낡은 열쇠를 상자의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어요. 손끝이 심하게 떨려 열쇠를 구멍에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러자 3년 동안 꿈쩍도 않던 자물쇠가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사르르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젖힌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는 빳빳한 서류 한 뭉치와 작은 녹음기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 서류에 적힌 큼지막한 글자가 제 눈을 파고들었어요. 다운호텔 지분 전부를, 그러니까 100%를 저 한수연에게 넘긴다는 양도 증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다운호텔이라니, 이건 시댁이 운영하던 그 호텔이잖아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윤 변호사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수연 씨. 어머님은 단 한 번도 파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께서는 사돈댁 식구들의 끝없는 욕심을 진작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수연 씨를 그저 돈줄로만 여기고 언젠가는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딸의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파산한 것처럼 위장하셨던 겁니다. 그러고는 남몰래 다운호텔을 통째로 사들이신 뒤 그 운영만을 사돈댁에 맡겨두셨지요. 겉으로는 저들이 주인 행세를 했지만 다운호텔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 바로 수연 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내려가 불판을 문지르던 그 호텔이 저를 짐짝처럼 길바닥에 내던진 바로 그 호텔이 처음부터 제 것이었다니요. 그런데 왜 저에게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제가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제 물음에 윤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것까지 내다보셨습니다. 만약 수연 씨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저들의 악행을 밝혀낼 증거를 결코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수연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며느리라 여겼기에 마음 놓고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어머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저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조용히 상자 속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을 바라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두방망이질을 쳤어요. 다시는 들을 수 없으리라 여겼던 목소리였으니까요.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흐른 뒤 그토록 그립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랑하는 내 딸 수연아. 이 목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지 생각하니 엄마는 가슴이 미어진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마음까지 짓밟고 결국 너를 버린 걸 알면서도 엄마가 일부러 모진 마음을 먹고 이런 판을 짰단다. 너를 그 지옥 속에 밀어넣어야만 저들의 본색이 낱낱이 드러날 테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내내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병상에서 그토록 야위어 가시면서도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홀로 견디셨던 겁니다. 제가 주방에서 손이 트도록 일하며 흘린 눈물의 의미를 어머니는 하늘에서 누구보다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을 테지요. 우리 딸, 이제 그만 고생하고 너의 것을 찾으렴. 그리고 너를 그렇게 짓밟은 사람들에게 받은 그대로 똑똑히 되돌려 주거라. 엄마가 하늘에서 언제나 우리 딸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 사랑한다, 내 딸. 부디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라. 녹음이 끝나고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엄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지난 3년간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거운 비밀을 홀로 짊어지셨던 겁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요.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활활 타오르는 무언가가 가득 채웠습니다. 저를 벌레처럼 짓밟고 비웃던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슬픔이 완전히 마르고 난 자리에는 이제 오직 서늘한 각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그저 돈을 만들어내는 소모품 취급하던 시어머니, 다른 여자를 끼고 저를 조롱하던 남편, 어머니의 관 앞에서조차 저를 일꾼 취급하던 시아버지, 그들이 제게 안겨준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저는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되갚아줄 참이었어요. 그것도 그들이 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몇 곱절로 말이죠. 저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3년간 굽어있던 허리를 천천히 곧게 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윤 변호사가 그런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니, 물어볼 것도 없겠네요. 지금 당장 그 호텔로 가겠어요. 제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되찾아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회장님. 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잠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또 지나치게 자비로운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쉽게 끝내줄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저들이 자기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밑바닥에서부터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 거예요. 제가 3년간 견뎌낸 그 지옥을 이번엔 저들이 고스란히 맛보게 할 거예요. 제 말에 윤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회장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꺼낸 양도 증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백하던 제 얼굴에 이제껏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윤 변호사는 근처에 세워둔 검은 승용차의 문을 정중히 열어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앞치마 차림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어머니가 물려주신 자리에 제대로 발을 딛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히던 한 여자가 이제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슬퍼런 확신이 대신 채웠어요. 그토록 길고 혹독했던 저의 겨울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저는 다운호텔 최고층 특급 스위트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앞치마 차림으로 길바닥에 나뒹굴던 제가 이제는 몸에 꼭 맞는 정장을 갖춰 입은 채 그 화려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제 곁에는 윤 변호사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만큼 당당했어요. 굽어있던 어깨는 곧게 펴졌고 겁에 질려 있던 눈빛에는 서늘한 결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힘이라 생각하니 한 걸음 한 걸음에 절로 힘이 실렸어요. 복도를 지나는 호텔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어제까지 저를 주방의 허드렛 일꾼으로만 알던 그들이었습니다. 스위트룸 앞에 다다르자 문틈으로 흥에 겨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내쫓은 것을 자축하며 한창 축배를 들고 있었죠. 문 너머로 시어머니 숙자의 들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눈에 가시 같던 애물단지를 완전히 치워버렸어. 자, 다들 잠들어요. 이제 이 호텔은 온전히 우리 차지가 된 거라고. 경쾌하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터지는 웃음소리.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3년간 제 가슴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응어리가 이제 곧 산산이 부서져 나갈 참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짓밟던 그 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얼음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두 손으로 스위트룸의 육중한 양문을 활짝 밀어젖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쏟아졌어요. 순간 그 떠들썩하던 공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던 그들의 얼굴이 마치 정지된 그림처럼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잔을 부딪히려던 손도 벌어졌던 입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또렷하게 갈랐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 숙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잔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값비싼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어요. 그 조각들이 마치 산산이 부서진 저들의 헛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너 이게 무슨,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다시 기어 들어온 거야? 저는 그런 숙자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의 호텔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리고 계시면 곤란하죠, 어머님.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어요. 그 여유로운 태도에 오히려 겁을 먹은 듯 곁에 있던 시아버지 학범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실성을 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당장 보안팀 불러서 이 사람 끌어내지 못해.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방금 전까지 호기롭게 소리치던 학범의 기세가 눈에 띄게 꺾였어요. 바로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윤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빳빳한 문서 2장을 꺼내 그들 앞에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보안팀은 이제 이곳의 진짜 주인이신 한수연 회장님의 지시만을 따릅니다. 김학범 씨 그리고 박숙자 씨 두 분께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다운호텔의 위탁 경영 계약은 오늘부로 완전히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스위트룸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숙자와 학범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급속도로 사라져갔어요. 하나는 다운호텔의 모든 소유권이 저 한수연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는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관인과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저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명백한 문구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같은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호텔이 며느리 것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가 어디 있어? 숙자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동안 소파 한쪽에서 눈치만 살피던 남편 해천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입을 딱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완전히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이 호텔이 당신 거라고? 저는 대답 대신 방 한가운데 놓인 가장 넓고 편안한 소파에 천천히 걸어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자리였던 것처럼요. 그러고는 발밑에 나뒹구는 그들을 느긋하게 내려다보았어요. 문이 열리고 그들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마주한 그 순간 3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짐짝처럼 내다버리던 사람들이 이제 제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이 통쾌한 순간을 위해 어머니는 그토록 길고 잔인한 시간을 홀로 견뎌내셨던 겁니다. 제가 손에 쥔 힘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게 저를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안긴 지옥을 이제 저는 수백 배로 되돌려줄 참이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의 핏줄을 타고 짜릿하게 솟구쳐 올랐어요. 정신을 차린 학범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니
비굴하게 두 손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던 그 손이 이제는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 아니, 회장님. 그동안 내가 뭘 좀 몰라서 그랬네. 우리가 다 한 식구 아닌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좋게 이야기를 좀 해보세.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사람 속은 열길 물속이라 장담할 수 없다던 그 말씀이 이제야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고 있었으니까요. 좋게요? 어제 저를 이 추운 겨울에 코트 한 장 없이 길바닥으로 내던지실 때는 그 좋게 하자는 마음이 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죠? 제 싸늘한 반문에 학범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숙자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그 표독하던 기세를 온데간데 없이 감춘 채 제 손을 덥석 붙잡으려 했어요. 수연아. 아니, 회장님. 그동안 이 시어미가 눈이 삐어서 널 몰라봤구나. 우리가 그래도 한솥밥 먹은 정이 있는데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며칠 전 종업원들 앞에서 제 뺨을 후려치며 악을 쓰던 그 서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그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눈물은 잘못을 뉘우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것을 빼앗겼다는 분함에서 나오는 것이므려. 그렇기에 저는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눈에 담았어요. 어제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그대로 이제 제가 똑같이 돌려드릴 차례예요. 지금 입고 계신 그 옷만 걸치고 나머지는 전부 그 자리에 두고 나가세요. 이 호텔의 물건은 이제 단 하나도 당신들 것이 아니니까요. 당장 제 호텔에서 나가주세요. 제 명령이 떨어지자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승리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반항하며 소리치던 해천은 이내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문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나. 여보, 수연아.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발버둥치는 그의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흥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끝까지 발버둥치며 소리 지르던 해천은 결국 경호원들의 억센 손에 어깨를 짓눌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한때 저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치던 그 사람이 이제 제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입가에 서늘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광경 하나만으로도 지난 3년의 지독한 서름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으니까요. 불과 하루 전 유리문 밖으로 내던져지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숙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놓았고 학범은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때는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제 손을 잡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다른 여자를 끼고 저를 조롱하던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 한 톨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며 남긴 애원은 제 귀에 그저 공허한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거대한 호텔이, 이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모두 제 것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창턱에 가만히 올려두었어요. 마치 이 승리의 순간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 낡은 상자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들이 저에게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진짜 심판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드디어 우리 자리를 되찾았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다가올 진짜 심판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운 호텔의 널찍한 대회의실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려한 상들리에 아래 길고 반질반질한 원목 탁자가 놓인 그곳은 제가 정한 심판의 장소였어요. 스위트룸에서 쫓겨난 뒤 값싼 모텔을 전전하던 시댁 식구들은 초췌한 몰골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며칠 사이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 호텔의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 곳조차 없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자리였지요. 자리에 앉은 그들은 하나같이 제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어요. 혹시나 제가 마음을 돌려 선처를 베풀지도 모른다는 그런 헛된 기대를 품은 듯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그들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서두를 이유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한 사람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고 또 한 사람은 애써 태어난 척 다리를 떨었어요. 겉으로는 저마다 다른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같이 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 곁에 선 윤 변호사가 리모컨을 들자 회의실 벽면에 커다란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 저들이 저지른 죄악의 증거가 숫자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아버님부터 시작하죠. 화면에 시아버지 학범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어요. 아버님은 이 호텔의 진짜 주인도 아니면서 위탁 경영을 맡은 3년 동안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셨더군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자그마치 15억 원.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횡령입니다. 어떻게, 혹시 제 말이 틀렸나요? 화면에는 학범이 빼돌린 자금이 어느 계좌로, 언제, 얼마씩 흘러 들어갔는지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3년에 걸쳐 한 건도 놓치지 않고 모아둔 증거였습니다. 학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뭐라 변명을 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끝내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다음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이번엔 시어머니 숙자의 명세가 떠올랐어요.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시죠? 호텔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지갑처럼 쓰시면서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사들인 금액이 3억 원이 넘어요. 제가 새벽마다 주방에서 손이 터지도록 번 그 월급까지 한 푼 남김없이 가져가시고도 말이죠. 제 월급을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겠다던 그 말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계셨던 거였죠. 그 명품들, 며느리 피땀으로 두르시니 그렇게 좋으셨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처롭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아니, 회장님. 이 시어미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다오.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감옥에 어떻게 가니? 응? 우리가 그래도 한 식구였잖아. 며칠 전까지 저를 향해 온갖 모진 말을 퍼붓던 사람의 입에서 이제는 애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달리는 그 손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한 식구요?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언제 한 번이라도 식구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던가요? 제 서늘한 반문에 숙자는 그대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뺨을 올려붙이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권력을 쥐었을 때와 잃었을 때 사람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은 남편 해천이었어요.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그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집 앞까지 찾아와 당신을 찾던 그 험악한 사람들, 저는 그들이 왜 왔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밖에서 얼마나 큰 빚을 지고 다녔는지도요. 해천 씨, 당신은 더 가관이더라. 밖으로 나도는데 정신이 팔려 회사 돈에 손을 대고 그 여자한테 값비싼 외제, 차까지 척척 뽑아줬더군. 그렇게 흥청망청 날린 돈이 무려 7억 원이야. 이거 횡령의 배임까지 죄목이 아주 화려하던데. 이러면 징역을 꽤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어쩌죠? 제 말이 떨어지자 해천이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발치로 기어와 바짓단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여자도 당장 정리하고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만 충성하면서 살게.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감옥만은 안 돼. 저는 다가오는 그의 손을 구두코로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비난도, 어떤 원망도 이제는 부질없게 느껴졌으니까요. 그저 그가 앞으로 걸어갈 밑바닥의 나날이 제 대답을 대신해 줄 터였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제 발밑에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서글픔보다는 서늘한 경멸이 앞섰어요. 사랑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척, 위기가 닥치자 세상 누구보다 매몰차게 등을 돌리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와 무슨 진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물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앞에 닥친 감옥이 두려워 흘리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모두 합치니 그 금액은 무려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그들을 향해 조용히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3년간 저들에게서 배운 방식이기도 했어요.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파고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 말이죠. 자, 이제 선택하세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 제가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전부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25억 원을 물어내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셔야겠죠.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낼 재간도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낼 자신도 그들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신세였지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윤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 3장을 그들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그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제 눈빛 하나에 세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발밑에 먼지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눈치 하나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든가요. 내용은 간단해요.
앞으로 이 호텔의 가장 낮은 곳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평생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제가 3년간 했던 바로 그 일들, 주방 청소와 세탁실 허드렛일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이 계약의 무게를 평생토록 절감하기를 바랐어요. 화려한 명품 대신 거친 고무장갑을, 안락한 소파 대신 눅눅한 세탁실 바닥을 몸으로 익히면서 말이죠. 그것이 제가 3년간 견뎌온 삶이었고, 이제는 그들이 짊어질 삶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색이 한 시대를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 호텔의 가장 밑바닥에서 걸레를 잡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를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몰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숨줄이 자기들 손에서 제 손으로 넘어오자 이토록 비굴하게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벌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방 구석에서 삼켰던 서름과 모멸감을 저들도 똑같이 뼈저리게 겪게 하는 것. 저에게는 그것만이 진정한 정의였어요. 문득 병상에서 야위어 가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이 그런 지옥 같은 나날을 견디는 것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까요? 이 응징은 단지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다 끝내 눈을 감으신 어머니의 한을 제 손으로 풀어드리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감옥에 갈 수는 없었던 그들은 결국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그 노예와도 같은 계약서에 하나둘 지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그들의 손끝이 마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이라도 하는 듯 무겁게 떨렸어요. 학범은 몇 번이나 펜을 놓쳤고 숙자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는 없었어요. 붉은 지장이 새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그 소리가 제게는 마치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3년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리라는 오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오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서명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앙상하던 나뭇가지 끝에 어느새 연두빛 새싹이 조심스레 돋아나고 있었어요. 그토록 길고 혹독하던 겨울이 마침내 저를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지장을 찍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앞에 조금은 떳떳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이 작은 상자 하나가 벼랑 끝에 몰렸던 저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짓밟히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이시나요? 제가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되갚았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한 해가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앙상하던 가지마다 연두빛 잎이 돋고 창밖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저마다 색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 봄은 제게 그저 계절 하나가 바뀐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회장실 한쪽에 놓인 화면으로 호텔 지하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낯익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모질게 짓밟았던 바로 그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아버지 학범은 쉰내가 진동하는 잔반통을 힘겹게 나르고 있었고 시어머니 숙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수건을 빨며 연신 허리를 두드렸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며느리를 손끝으로 부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손이 퉁퉁 붓도록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흘렸던 땀을 이제 그들이 고스란히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수건은 빨아도 빨아도 왜 이렇게 끝이 없어? 내가 대체 어쩌다 이런 밑바닥 신세가 됐담. 숙자의 신음 섞인 푸념이 화면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의 스위치를 껐어요. 이상하게도 그들의 모습은 이제 제게 어떤 분노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허우적거릴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의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탁 트인 창밖으로 눈부신 봄 햇살이 온 세상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토록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맞이한 저의 봄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윤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셨던 임경의 장학재단의 설립인가 서류입니다.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 그 서류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처럼 기댈 곳 없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재단의 이름을 어머니의 함자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처럼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을 누군가에게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듯 손을 내밀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천천히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각거리는 그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 모든 게 끝까지 저를 믿고 곁을 지켜주신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윤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물러간 뒤 저는 책상 위에 소중히 올려둔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나 호텔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진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힘 그리고 세상의 온기를 지켜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이 좋은 봄날 제 곁에 어머니가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목숨처럼 지켜준 내 인생.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게.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리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살짝 열어둔 창틈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바람이 제 뺨을 어루만지는 순간 저는 마치 어머니가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저는 창밖으로 눈부시게 펼쳐진 봄 풍경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왔나 봐. 수연이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밑바닥까지 짓밟히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도 저마다의 겨울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연이를 끝까지 지켜준 것은 결국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내 딸을 지켜낸 그 마음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아무리 시린 겨울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가 조용히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